민트 오디오북. 옥탑방. 김세인. 이게 무슨 냄새지? 우리가 이 옥탑방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아내는 걸핏하면 저런다. 오늘은 또 무슨 냄새를 맡았기에 져야 다닌지 모르겠다. 냄새라는 것은 소리와 같지 않아서 일부러 작정하고 맡는다고 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저녁 준비도 미뤄둔 채 부산을 떠니 부부 일심동체로서 한편이 되어주는 척이라도 해줘야겠다. 나는 충직한 사냥개가 되어 꼬리를 사린 채 고개를 어깨죽지 속에 쳐박고 킁킁 냄새를 맡아본다. 아내도 시장 바구니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킁킁거린다. 새것 적에는 초록색이었을 시장 바구니가 이제는 희끄무레하게 색이 바래서 거의 회색에 가깝다. 그동안 부엌 귀퉁이에 걸어두고 감자나 양파 등 속을 담아놓았던 것인데, 쓰레기 종량제인가 뭔가를 하는 바람에 요즘에야 재구실을 하게 되었다. 환경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재활용 봉투값을 아끼려고 들고 다니는 듯했다. 아내가 시장 바구니를 폭삭 쏟아엎는다. 아내가 바구니에 담아온 것은 달랑 자반고등어 한 손뿐이다. 생선 냄새구먼. 나는 확신에 차서 한마디 건넸지만 아내는 기다 아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고개만 한번 오른쪽으로 갸우뚱한다. 수도꼭지도 같은 방향으로 잡아 돌린다. 아내는 자반고등어를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소금기를 빼낸다. 초록색 채반에 담아 종종걸음으로 마당으로 나가서는 아기 기저귀를 널고 싶다던 빨랫줄에다 매달아 놓는다. 휑하게 빈 옥상 위에서 자반고등어 한 세트가 빨랫줄을 독차지하고 근댕근댕 그네를 타고 있다. 아내가 들으면 언짢아 할 소리지만 저것은 어릴 때 신던 검정 고무신을 닮은 데가 있다. 아버지 것과 내 것 한 짝씩을 걸어놓은 것과 흡사하다. 오늘 저녁엔 자반고등어를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반고등어에 물기가 걷히고 꾸덕꾸덕해지면 아내는 아버지 검정 고무신만한 놈을 먼저 걷어다가 불 앞에 지키고 서서 구울 것이다. 뼈가 붙은 안쪽부터 노릇노릇하게 굽고 나무젓가락으로 스리슬쩍 제켜서 바깥쪽을 마저 구운 다음에 기름이 자글자글 끓는 걸 내 오른쪽 상머리에 진상할 것이다. 어두일미라는 둥 안 쓰던 문자까지 써가며 아내는 고등어 대가리를 바수어 먹고 왼손 오른손 엄지 검지 쪽쪽 소리가 나도록 살뜰하게 빨아먹을 것이다. 알뜰하게 빈 접시를 설거지하며 시어머니의 애창곡인 알뜰한 당신을 코맹맹이 소리로 흥얼거릴지도 모른다. 줄에 남아있는 어릴 때 내 검정 고무신만한 놈을 아껴 먹으려고 냉동실에 보관해둘 것이다. 나는 이렇듯 미래형으로 말할 때가 좋다. 현실은 기차를 타고 굴속을 지나는 것과 같이 아슬아슬하다. 그렇다고 가다가 길이 끊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지레짐작하거나 섣불리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안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만 어떻게든 빠져나가면 밝은 햇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기로 한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도 그랬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살아나갈 방도가 있겠지. 나는 그 어떻게를 의심하지 않았다.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면 채용 인원과는 별도로 장애자를 몇 프로 더 뽑는 회사도 있고 보훈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을 준다고도 쓰여 있었다. 어디 그뿐이랴. 나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국립대학 화학공학과 출신에다가 해외 출장에도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토 방위를 위해 3년 동안 봉사한 육군 병장 출신이기도 하다. 공식적으로 갖춘 이러한 조건들은 산재보험금보다도 더 위로가 되었다.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든 살아나가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말 이게 무슨 냄새지? 에? 그럼 고등어 냄새가 아니었단 말이오? 어머, 또 나네. 당신은 안 나요? 나는 옥상을 한 바퀴 둘러본다. 그저 좀 황량할 뿐이지 딱히 냄새가 날 만한 것은 없다. 아내는 아무래도 냄새 노이로제에 걸렸나 보다. 아하, 알겠다. 초원에서 나는 꽃냄새구나. 근데 이게 무슨 꽃냄새지? 정말 나는군. 이건 냄새가 아니라 향기잖아. 알아요, 이 냄새? 이 여름에 왜 낙하씨? 아내는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깨를 들썩 치켜 세우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향기라니까는 더덕을 심었구먼. 어쩜 향긋하기도 해라. 꽃은 뭔 색깔이에요? 얼마만 해요? 언제 폈지? 보고 싶다. 아내가 말하는 초원이란 우리가 사는 이 건물 바로 뒷집 옥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3층 집인 그 집 옥상에는 화단을 일궈 놓았다. 꽃이 피어 있으니 통상 부르기 좋게 화단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화단이 아닐 수도 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화초다운 화초가 없어 보였다. 일테면 영산홍이나 해바라기는커녕 로즈마리나 라벤더 같이 어느 집 창틀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허브 한 폭이 없다.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와서 맨 처음 초원에서 본 꽃은 흰 냉이꽃과 노란 꽃다지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화초밭에 자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아내는 게으른 화단 주인을 흉보았었다. 그 꽃이 지고 나서 참나리꽃과 원추리꽃을 발견한 연후에야 그 화단이 여느 화단과 다름을 알고 아내는 아하,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 했다. 성급히 판단해버린 자신을 힐책하며 실제로 자기 머리를 콩 쥐어박기까지 했다. 순 서울 토박이인 아내는 풀꽃들의 이름도 모르면서 화단을 초원이라고 이름도 지어주며 관심을 갖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냄새와의 전쟁을 견뎌내는 듯했다. 우리는 상가 건물 4층 건물 꼭대기층에 사는데 밖에서 들어오다 보면 층층마다 각기 다른 냄새로 영역 표시를 해서 도대체가 다른 감각은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먼저 출입구 첫머리에 들어서면 지하실 노래방에서 올라오는 무언가 비밀스럽고도 심상찮은 지하실 특유의 냄새가 박쥐의 날개를 펼치듯 공격을 해온다. 현관문을 닫고 계단 모퉁이를 돌아서면 지린내가 툭 쏜다. 밤늦은 시각 노래방 취객들은 2층까지 올라가는 게 귀찮아서 그 귀퉁이에 대고 함부로 실례를 하기 때문이다. 우편함에서 흘러내린 각종 공과 금고지서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 2층에 올라서면 2칸짜리 화장실에서는 특유의 암모니아 가스와 함께 그때그때마다의 냄새를 믹스해서 흘려보낸다. 위층으로 오를 때까지 냄새들은 옥상 꼭대기까지 줄기차게 따라붙는다. 냄새의 끈을 자르듯 옥상 문을 닫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갈비 굽는 냄새에 섞여 짜장 볶는 냄새가 난다. 막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아내는 아하 맛있겠다 월급 타면 사 먹어보자 라며
군침을 삼켰다. 그러더니 아내는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오만상을 찌푸렸다. 냄새는 순번을 지켜가며 풍기는 게 아니었다. 각각의 냄새는 옥탑에 올라와서는 서로 엉키어 또 다른 악취를 만들어냈다. 올라오는 게 냄새뿐만은 아니다. 소리도 먼지도 연기도 모든 유동성 기체는 상승작용을 하려는 욕구를 지닌 채 옥상에 와서 난리 부르스를 춘다. 아래로 흐르는 것은 오직 물밖에 없지 않나 싶다. 처음에는 냄새가 풍겨오면 구린내가 난다거나 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날 땐 송장 썩는 냄새 정도로 일관하더니 아내는 킁킁거리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유법도 다양해져 갔다. 2층 화장실에서 나는 노래방 취객들의 오줌 냄새만으로도 단체 손님이었을 경우에는 그 냄새를 분류해냈다. 젊은이였는지 늙은이였는지 맥주를 마셨는지 소주를 마셨는지 육식을 했는지 채식을 했는지도 가려냈다. 뿐만 아니라 흑염소 집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가지고는 음식 속에 들어간 재료까지 일일이 열거해가며 아는 체를 했다. 아유, 늙은 호박에 잉어를 고는구먼. 근데 중국산 호박이야. 못 믿겠으면 이따가 호박씨 발라놓은 걸 봐봐. 국산은 씨가 갤쪽갤쪽하지만 중국산은 약간 납대대하다니깐. 게다가 중국 건 냄새가 짐짐하게 나지. 뭐든 우리 땅에서 난 게 제일이야. 이러니까 내가 무슨 애국자 같네. 그런 줄 알면 뭐해. 논밭은 아파트 짓고 공장 짓느라 야금야금 갉아먹고 헌집 지은 쓰레기 갖다 버리고 농사 지을 땅을 오염시키잖아. 이건 또 뭐야? 베네송아지잖아. 십전대부탕을 지어 같이 고는구먼. 맡아보면 모르나? 냄새가 구수하질 않고 비릿해. 이것과 흡사한 냄새가 있지. 초경 치르는 계집애가 고등어 먹고 출삽될 때도 이런 냄새가 난다니깐. 저런, 자궁에서 나오다가 절단이 났구먼. 수의사 손길은 닿아보지도 못하고 중늙은이들이 잡아 뺏겠는걸. 폐병 환자에게 먹이려나 봐. 폐병도 유행이라잖아. 요즘에는 부잣집 여편네들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열량 따지고 몸무게 따지고 해서 음식을 계량저울에 달아서 겨우 세모이만큼씩만 먹다가 폐병이 걸린대나 어쩐대나. 십전대부탕의 사스물곤들 그게 제대로 약효가 있나?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너무들 성급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빨리빨리라고 부른다잖아. 고속도로 뚫리면서부터 그렇게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약은 뭐니 해도 구증구포야. 정성을 들여야 효험이 있다고. 아유, 내가 정말 못 살겠네. 날씨마저 이렇게 눅눅한데 장롱공장에서 오치를 입히고 흑염수집에서는 염소를 고면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대관절. 이건 늙은 암염소 아니야? 난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맡기 싫어. 냄새에도 궁합이 있단 말이야. 오칠 냄새와 늙은 암염소 냄새는 모르긴 몰라도 서로 상극일 거야, 아마. 이 냄새는 너무 우중충하고 탁해. 게다가 고약같이 찐득찐득해서 아무데고 들러붙어 백리박까지 난다고. 지독하기가 독약 같아. 나보다 10년이나 연하인 아내는 냄새 이야기를 할 때만은 나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 어찌나 노련한지 귀기까지 느껴지는 게 갓 신내린 전혀무당 같다. 평시에는 지극히 상식적이다가도 일단 후신경이 자극을 받았다 하면 정색을 하고 딴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낯선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판독해낼 때까지는 안절부절 못한다. 밥을 하면서도 설사병 난 부엌대기 국거리 썰듯 대충대충이다. 나는 이런 아내가 불안하다. 유전적으로 무슨 몹쓸병을 갖고 시집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인다. 멀쩡하고 무엇 하나 버릴 데 없는 여자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온 사실이 가끔
막연한 불안을 동반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집에 처음에 이사 올 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서는 그런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아, 넓기도 해라. 다 보이네. 난 이 집이 마음에 들어. 당신도 그렇죠, 여보? 내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을 눈치 못 챌 사람이 아니련만 모른 채 시치미를 떼며 아내는 그렇게 물었다.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님 여기 별로예요? 난 좋다니까. 아니요, 그런 건. 난 괜찮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요. 상가 건물 옥상은 만물상 같았다. 가스통들은 잿빛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결박당한 사용수들처럼 늘어서 있고 에어컨 환풍기들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제멋대로 주절거리고 스펀지가 비어져 나오는 버려진 소파 주변에는 플라스틱 통 같은 너절한 세간들이 개똥처럼 굴러다녔다. 그럼 이걸로 결정하는 거다, 여보. 상기된 얼굴로 희망을 품는 아내에게 나는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다. 옥상을 내려오려고 문을 열었을 때 노리끼리한 흑염소 냄새가 맡아졌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내색을 하지 못했다. 반지하방에서 겪던 불편에 비하면 그까짓 냄새쯤이야 별일 아닐 테지 싶기도 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지하방에서 살았다. 그때 만약에 누가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마누라를 범하는 것이요 라고 나는 대답했을 것이다. 내 바람은 정말 창문을 죄다 열어놓고 아내와 잠을 자보고 싶던 때가 있었다. 조심성 없는 사람들에 의해 담배꽁초나 휴지뭉치가 창문으로 날아드는 것조차 잘 참아 견디면서도 아내는 잠자리에서만은 까탈을 부렸다. 밤끝무를 하면 낮에 잠을 자게 되는데 남몰래 일을 치르려고 할 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마다 아내는 내 옆구리를 쥐어뜯으며 동작 그만을 명령했다. 그러면 난 푸시업 자세로 고개를 발딱 쳐들고 창문을 예의주시하면서 벌을 서고 있어야만 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면 아내는 고고 렛츠고 하면서 내 엉덩이를 찰싹 갈겼다. 마주의 회초리를 맞은 나는 내 안에 숨어있는 다크호스를 불러내어 전력 질주해야만 했다. 그러다가도 행여 발자국 소리가 우리 집 창문 앞에서 멈추기라도 하면 그날은 산통 다 깨지는 날이었다. 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내는 얼음 위에 박가지 구르듯 팽그르르 빠져나가 버렸다. 성질이 뻗친 내가 인상을 구기면 아내는 암상 또는 암코양이 형상을 해가지고 창문을 노려본다. 혹시라도 행인이 가지 않고 얼쩡거리고 있는 기색이 있으면 발딱 일어나 창문 곁으로 가서 잠금 장치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 보거나 심한 경우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힐 때도 있었다. 이때 아내의 행동은 우린 지금 백주대낮에 섹스를 하려는 중이요. 그러니 담뱃불을 저쪽에 가서 붙여주시오 하고 따지기라도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꿩을 잡으려다 놓친 듯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지만 나에겐 또 다른 사정도 있으므로 심기일전하여 어르고 달래어 간신히 작업에 들어가면 또 다른 복병이 터졌다. 옆방 여자는 타이밍도 잘 맞추어 걸핏하면 무얼 얻으러 오거나 시답지 않은 걸 가지고 와서 회방을 놓았다. 세댁 안에 있수? 네, 나가... 이가 미쳤나? 왜 입은 틀어막고 난리예요? 미치긴 내가 왜? 지나나나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살자고 일가 친척 모아놓고 웨딩마치 울렸으면서 이 앙큼 맡기는 젠장을. 나는 기죽지 않고 버티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을 빤히 꿰고 있는 옆방 여자가 살에 들린 사람처럼 키득거리며 자기네 방으로 건너갈 때쯤이면 내 인생은 완전히 삼류구나 하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버렸다. 죽으면 죽었지. 내 애기한테 태어나자마자 남들 발작 소리에 눈높이를 맞추며 신경 쓰게 할 순 없어요. 제발 높은 데로 이사해요, 우리. 기분이 꿀꿀해진 아내는 강짜를 부렸다. 아내는 잘 나가다가도 가끔 정색을 하고 강짜를 부리는 못된 버릇이 있다. 우리도 남들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 잠 좀 잤으면 좋겠어. 제발 우리도 남들처럼 주말에는 놀고 주중에만 일했으면 좋겠어. 하는 식으로 모든 잣들을 남들처럼에다 견주곤 했다. 어차피 구겨진 인생이 아등바등 된다고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매끈하게 펴질 리도 만무한 것을,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내지만 극도로 제 기분이 망가졌을 때면 그러한 말로 사람 약호를 죽이는데 뭐 있다. 누군 반지 하방에 살고 싶어서 사나, 젠장. 나는 이럴 때면 노여워서 끊겠다고 작심하던 담배를 피워물곤 했다. 그렇게 살던 우리는 삼류 인생을 조금이라도 면해보고 싶어서 반지 하방을 탈출해보기로 하고 방을 보러 다니게 되었다. 처음 방을 보러 나서던 날이었다. 자, 손. 아내가 내 의수를 들고 명령했고 나는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아내 앞에다 손을 내밀었다. 아내가 야물딱지게 내 팔뚝에 의수를 끼워주고는 그 위에 면장갑을 끼워줄 차례였다. 아내는 대강 의수만 끼워주고는 퉁명스럽게 짓가려댔다. 그냥 가. 여름이라 장갑 끼면 더 이상해 보여. 자연스럽잖아요, 안 끼니까. 정말 장갑을 끼지 않은 내 손이 자연스러운가. 나는 왼손과 오른손을 슬며시 대보았다. 오른손은 흉터투성이인데 왼손은 귀부인의 그것처럼 곱다. 얼핏 보기에는 가짜일수록 고와 보이는 게 가끔 있다. 내 분신으로 인연을 맺어 끌려다니느라 수고한 왼손에 새삼 연민이 일었다. 오른손을 가져다 왼손 위에 얹어보지만 뻣뻣한 이물감만이 감지되었다. 내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 숙달이 될 때도 됐으련만 벨트 고리를 잠그느라고 꾸물거려서 운동화 끈을 야무지게 동여매지 못해서 아내에게 퉁바리를 맞았다. 한 손만 가지고는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람살이도 마찬가지다. 나는 아내에게 걸핏하면 지청구를 듣지만 그래도 둘이 사는 게 혼자 살 때보다는 한결 낫다. 아내를 얻고 나서 제일 기뻤던 일은 나도 이제 남과 어울려 고스톱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 나를 무슨 대단한 노름꾼쯤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이다. 고립되지 않고 남들 속에 끼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신나게 하는 일인지 고립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화투패 7장을 부채처럼 펴든 아내를 왼쪽에 앉혀놓고 나는 오른손만으로 화투를 쳤다. 고도리가 나고 피박까지 씌워 우리가 판돈을 따블로 거둬들일 땐 친구들도 와, 빈집에 황소 들어간다 라며 부러워들 했다. 예쁘지는 않지만 살빛이 고운 새색시 내 아내는 뺨을 살구빛으로 물들이며 화투를 첩첩첩 섞어 10월 상달에 시제 지낸 떡처럼 화투장을 목지어 나누어 주었다. 나는 시녀를 둔 제사장이 된 기분이었다. 아내의 작은 발이 두더지처럼 볼록하게 붙도록 방을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그동안 주변에 방세가 올라서 우리 방을 뺀 돈으로 반지하방을 얻기에도 모자랐다. 할 수 없이 돈에 맞추어서 방을 얻으려다 보니 우리는 변두리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옥탑방이 나온 게 있단다. 아내와 나는 영문을 몰라 서로 쳐다보았다. 7년 동안 살을 맞대고 살고 나니 별다른 엄표 없이도 묵시적으로 잘 들어맞을 때가 있다.
반지하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옥탑방이라는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지하에는 노래방, 1층에는 고만고만한 점포가 3개, 2층에는 장롱공장, 3층에는 교회, 4층에는 주인이 사는 살림집, 마지막으로 옥상 꼭대기 한쪽에 있는 방. 복덕방 영감은 그 방을 가리키며 옥탑방이라 했다. 독채 같다. 여기다 기저귀를 널면 참 잘 마르겠다. 반지하 문간방에서 햇볕에 굶주리고 남의 시선에 시달렸던 아내는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방에 들어가 장롱은 들어갈까 가늠해보고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말이다. 하긴 그 중에 어느 한 조건이, 아니 많은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높은 데로 올라온 이상 어쩜 아내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만두 냄새가 난 것은 그때, 그러니까 아내가 기저귀를 널겠다며 꿈을 펼치던 그 순간이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만두 튀기는 냄새잖아. 아내가 말을 못 참고 즉흥적으로 내뱉은 자기 입을 쥐어뜯었다. 내 비위를 맞추려고 조잘조잘 말을 많이 했다. 그런다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 수다는 내 귓바퀴에서 풍뎅이처럼 맴돌다 날아가고 아내가 부주의하게 뱉어버린 말만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왼손을 쳐다보았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학질 걸린 사람처럼 오한까지 일었다. 만두 냄새 때문이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였다. 내가 들어간 곳은 만두 속을 만드는 회사였다. 나는 실험실에서 근무했는데 그날은 작업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롤러 근처를 지나다가 귀 뒤에 꽂아두었던 볼펜이 기계에 닿아 고기를 가는 믹서 속으로 들어갔다. 음식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서훈과도 같은 회사의 방침을 나 박병문이가 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볼펜을 건져 올릴 심산으로 믹서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순간 머리가 쭈뼛하며 내 팔이 롤러 속으로 딸려 들어갔다. 창졸지간의 롤러는 내 손을 엿가락같이 비틀어서 감아버렸다. 비린내와 붉은 피를 낭자하게 뿌려놓으며 나는 중심을 잃었고 정신도 잃었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오른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욱신거리는 왼팔을 드니 팔뚝만 달랑 들렸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또다시 까무러쳤고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는 내 팔을 보고 수수단처럼 풀썩 쓰러져서 병문안을 왔던 동료들을 울리고 말았다. 롤러에 감겨 내게서 떨어져 나간 손은 만두 속으로 고기와 함께 갈려졌다 했다. 기계를 해부해서 살을 파내고 기계는 폐기 처분시켰다 했다. 다시 출근을 해서 내가 다쳤던 현장을 가보았다. 폐기 처분시켰다던 그 기계는 태연자약하게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분명히 내 왼팔은 없어졌는데 내 팔을 물어뜯은 기계는 제자리에 있었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사이보그처럼 느껴졌다. 현기증이 일어서 나는 한참을 서 있어야만 했다. 정신을 수습해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현장도 무서웠지만 기계 인간에게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되돌아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정문을 나서는데 명자나무에 핏빛 꽃잎을 매달고 있는 사이마다 돋아난 가시가 눈에 들어왔다. 목에 쉰 만두가 걸린 듯 자꾸만 속이 메스꺼렸다. 그 후로 나는 만두는커녕 만두 비슷한 고로케는 물론이고 앙금이 들어간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그랬다. 어머니는 실수로라도 나듣는 데서 만두 얘기는 입에 담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는 만두 이야기는 금기에 가까웠다. 이 집으로 이사와서부터는 하루 종일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통에 우리는 만두 냄새에 둔감해져 갔다. 뿐만 아니라 남들의 시선에도 자유로워졌다. 우리가 이 집에 이사 오던 날 문은 죄다 열어놓은 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잠자리를 가졌다. 그것도 2번씩이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내를 범하고 싶었던 내 꿈이 이루어진 거였다. 드디어 우리도 지하에서 탈출했다. 우리 집만큼 하늘이 잘 보이는 집 있으면 나와봐라. 아내는 손나팔을 만들어 소리쳤다. 아, 너무 좋다. 창문 가득 하늘이 보이네. 마치 하늘색 비단 휘장을 쳐놓은 것 같다. 그치, 여보? 그래.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었지. 공연히 가슴속에 있던 감상이 묻어나기도 했다. 그토록 좋은 날을 누려보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적도의 스콜 현상이 일어나듯이 충만한 은총이 아내와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를. 취업을 하기 위해 거창하게 창업 이미지 선전을 하며 사원 모집 광고를 낸 것을 보고 나는 소상히 적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다. 내가 선망하던 회사에도 문을 두드려 보았다.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보려고 평소에 비교적 호의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도 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통보가 오기를 전선에 아들 내보낸 어머니 심정으로 기다렸다.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되어져 있는 그동안 내가 받은 상장과 장학 증서들을 보고 또 보면서 나를 인정해 줄 만한 누군가가 어딘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었다. 새로 생긴 동네 비디오 가게에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러 갔을 때였다. 주인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회원 카드를 작성한 주인은 비고란에 8 물음표라고 기록했다. 물론 내가 보는 면전에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니다. 주인은 기억을 돕기 위해 나름대로 손님의 인상착의를 메모해 두는가 보았다. 8 물음표. 바로 그 조건 아닌 조건이 남들이 날 거절하는 이유라는 걸, 내가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는 걸 비로소 선명하게 인식하였다. 내가 빌리려던 테이프는 죽은 시인의 사회였다. 상하로 나누어진 테이프 2장을 양손에 들고 때를 잡아라, 인생을 색다르게 살아라 라고 쓰인 글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테이프를 그 자리에 두고 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흘 낮밤을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어떻게 되겠지 해서 이제 어떻게 라는 말 끝에 저절로 한숨이 묻어나왔다. 막막했다.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배는 고팠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살아내는 첫 번째 과제였다. 설렁탕을 시켰다. 뜨거운 국물이 구차한 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목구멍에서도 쓴물이 변명처럼 올라왔다. 반쯤 비운 설렁탕 그릇을 신문으로 덮어 밀어놓다가 나는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지난밤에 주택가에 주차해둔 6대의 승용차 유리가 깨졌다 라고 하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굴까, 이 친구는. 나 혼자만 막막했던 게 아니었어. 묘한 쾌감이 일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친구처럼 자동차 유리를 부수어 볼까? 자네 정말 할 수 있어? 이왕이면 고급스런 것일수록 좋겠지.
그랜드 피아노처럼 매끄럽게 윤이 나는 승용차를 골라 앞유리를 박살내고 싶었다. 신문을 다시 펼쳤다. 6대의 승용차 유리가 깨졌다. 유리가의 글자 위에 깍두기 국물이 얼룩져 있었다. 걸레로 박박 문지르고 다시 읽어보았다. 환각이었을까? 박살난 유리가루가 반짝이는 별빛처럼 쏟아졌다. 나는 켈켈켈 웃었다. 놀이끼리한 웃음이 쏟아져 지하 어두운 방으로 가득 차올라왔다. 나는 우여곡절 끝에 제지회사에 들어갔다.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해걸음 때였다. 난데없이 엿장수가 와서 시끌벅적하게 카세트를 틀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밖을 내다보니 두 사람이 각설이 차림새를 하고 마주보고 서서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들이 켜놓은 카세트에서는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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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아리랑목동 전주곡이 흘러나왔다. 옛 애인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두방망이질 해댔다. 지방 국립대학에 들어간 나는 응원단장을 한 적이 있었다. 캠퍼스 가득 그 노래가 울려 퍼지면 신들린 놈처럼 내 활개를 벌리고 춤을 추었다. 그 시절 응원단장 자리를 물려주었던 선배가 나를 지금 다니고 있는 제지공장에도 취직을 시켜주었다. 같은 화공과 출신이기도 한 그 선배는 공장장 자리에 있어서 정규 출퇴근을 했지만 나는 1년 365일 3교대 근무를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력서를 들고 백방으로 쫓아다니다가 미역국을 먹던 때를 생각하면 그나마도 감지덕지한 일자리였다. 전공을 살리기 이전에 나는 이미 한쪽 손이 훼손된 후였으니까. 그때는 발파라는 일을 했으며 새벽, 오후, 야간반을 일주일씩 순번대로 돌아가며 기계를 보는 것이었다. 처음 야간반을 하던 날이었다. 낮 동안 충분히 자두었고 저녁 10시 교대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도 진하게 한 잔 마셔두었지만 새벽 4시가 되니까 잠이 쏟아져 견딜 수가 없었다. 따귀를 때려보고 껌도 씹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쫓아볼 요량으로 비몽사몽간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오른손을 들이밀었다. 순간 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그것은 수도꼭지가 아니라 종이에 인쇄된 글자를 지우는 화공약품이 들어있는 배관의 밸브였던 것이다. 펄펄 끓는 그 용액은 내 오른손 손등을 순식간에 바지직 소리를 내며 태웠다. 나는 또 한 번 손이 아물기를 기다리며 집에서 쉬어야만 했다.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주 까리 동백꽃이. 뽕짝 메들리에 맞추어 각설이는 가위춤을 추었고 구경꾼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창틀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고 있던 나도 응원단장이 되어 춤을 추었다. 하늘을 향해 양팔을 착 벌려 스트레칭을 하면 독수리가 된 기분이었는데 한쪽 날개가 꺾인 독수리는 더 이상의 비상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 한쪽마저도 붕대로 싸매고 있었다. 거울에 비치는 가관치도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대로 가다간 성한 손마저도 화공약품에 다 지져먹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기계에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었다. 유리창을 부순 기사가 떠올랐다. 힘이 생겼다. 나는 나를 장애자라고 분류하여 채용해주지 않았던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익혀둔 전화번호와
이름이 있었다. 전화를 바꾸기 전까지 나는 그들의 동창이나 거래처 사람이어야 했다. 내가 겨냥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추어 이름과 직함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는 당사자였다. 나는 흥분하고 있었다. 엿먹어라, 이 씹새끼야. 다짜고짜 이렇게 욕을 해댔다. 대체는 뭐하는 놈이냐? 나 산업 쓰레기다. 이때의 내 기분은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났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뒷집 옥상에는 칡령쿨이 작달마악한 대추나무를 감고 올라오다니 드디어 보라색 꽃을 피워내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 꽃을 보자마자 예의 그 아하 하는 탄성을 지르며 칡령쿨을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면 참 좋겠다고 했다. 모기장에 치고 남은 쫄대를 대보았지만 어림도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국리 끝에 나는 초록색 비닐끈을 사왔다. 비닐끈에 돌멩이를 매달아 뒷집 옥상으로 던졌고 다른 한쪽 끝은 에어컨 환풍기 틀에 묶어두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아내와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줄을 타고 오는 푸르고 여린 새순 하나가 보였다. 아내는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우리 집을 향해 월담하는 칡령쿨을 환영했다. 아내는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식물 관찰 일기를 쓰듯이 칡령쿨이 자라나는 상황을 일일이 내게 보고했다. 뒷집과 우리 집 중간쯤에 와 있는 칡령쿨이 오늘은 그 줄기에도 보라색 꽃을 피워냈다고 여간 대견해하는 게 아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파티를 열고 싶단다. 나는 옥상에다 야외용 돗자리를 깔아놓고 아내는 소주를 사다가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내 온다. 바람에 밀려가는 무상한 달을 보며 나는 술을 홀짝거린다. 낮 동안에 잔열이 남아있는 옥상 바닥은 부실한 내 허리를 지지기에 맞춤하다. 옆집에서는 간간히 칡향기와 더덕향기가 미풍에 실려온다. 아내는 쉰내 나는 내 겨드랑이에 코를 박고 누워서 졸음이 실린 목소리로 주저리 이야기를 엮고 있는 중이다. 칡령쿨이 여기까지 다다르면 그걸 기념으로 흰 토끼를 한 마리 사오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넝쿨을 말려두었다가 토끼에게 먹이고 봄이 오면 여기 옥상에다가도 칡을 심겠단다. 보름달같이 토실토실한 아들을 낳아 아랫목에 뉘어놓고 산바라지 하러 온 시어머니와 무릎을 맞대고 앉아 찐 고구마를 먹으며 기저귀 개키는 법을 배우겠단다. 물고구마는 자기가 먹고 시어머니에게는 분이 뽀얗게 핀 밤고구마만 드리겠단다. 토끼에게도 고구마 껍데기를 나누어 주겠단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치꽃이 피어있는 이 옥상에서 흰 토끼와 아기가 방실방실 기어다닐 거란다. 나는 지금 무릉도원에 들어간 도연명이가 부럽지 않다. 너무 좋아서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 내년이라. 32에 장가를 들어 내년이면 나는 꼭 40살이 된다. 40. 그 불길한 나이. 루즈벨트가 어느 날 갑자기 하체를 쓰지 못하게 된 것도 그의 나이 40에 일어난 일이지 않은가. 3년 동안 걷지도 못하던 그가 헬렌 켈러의 수필을 읽는다. 육체의 결손에 좌절하지 말고 자녀 육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헬렌 켈러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미국의 대불황을 타개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휠체어의 전사 프랭클린 루즈벨트. 오늘 왜 그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난 무얼 해놓았는가. 내 아이에게 새삼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자긍심이 일기도 한다. 루즈벨트 못지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여봐라.
나도 곧 아비가 된단다. 맘껏 자랑도 하고 싶어진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거울을 보고 묻는다. 내 형편에 과분하다는 대답을 듣는다. 폭풍전야 같은 불안이 스며드는 이 기분은 어디서 연유하는지 그것도 역시 잘 모르겠다. 난데없이 우르릉 집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낮잠 자던 아내가 놀라 깨어난다. 나는 아내의 배에 귀를 대보고 만져보기도 한다. 아기가 발길질을 한다. 안심이다. 어? 배불뚝이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할딱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 모양새가 뱀에 쫓기는 개구리를 연상시킨다. 뭘까? 나도 밖을 내려다본다. 뒷집을 치꽃이 다소곳하게 피어나는 초원을 난데없이 거대한 악어차가 와서 물어뜯고 부수고 있다. 초록색 비닐끈은 돌멩이를 매단 채 쇠불알처럼 늘어져서 이 건물 1층에 있는 전주식당 창문에 어른거린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전주식당 주인 남자가 칼을 들고 나와서 끈을 싹둑 자르며 어느 놈이 장난질이야? 씩씩거리고 있다. 꼬마 녀석 고추만한 참나리 뿌리가 뽑혀져 하얗게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다. 나팔꽃이 조심스레 감고 올라간 작달막한 대추나무가 동강이 나서 뒹군다. 생가지 잘려나간 냄새가 알싸하게 내 머릿속으로 파고든다. 머릿속으로. 아내는 부들부들 떨며 누가 악어차를 끌고 온 거야? 대체 누가? 묻는다. 글쎄, 누굴까? 악어차는 포클레인의 몸에다 악어의 주둥이 같은 것을 달았으므로 아내는 악어차라고 그런다. 주둥이를 크게 벌리고서 고개를 회회 내두른다. 크악 소리를 지르며 닥치는 대로 패대기 치는 것은 아닌가? 여긴 안전한가? 이 4층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인다. 불안하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한다. 하늘이 공사장 흙먼지로 뿌옇게 흐려있다. 통장을 맡아보는 장씨가 와서 물을 좀 더 많이 뿌리라고 시비를 건다. 자기는 환경정화위원이라나 뭐라나. 공사장에서는 물줄기를 3개 올린다. 이번엔 전주식당 주인 남자가 물이 안 나온다고 목청을 돋운다. 올라온다. 먼지와 소음이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반란군처럼 꾸역꾸역 올라온다. 우리 집 부엌에서 자동 세탁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말고 물을 더 달라고 삐삐 울어댄다. 밤일을 가려면 잠을 자두어야 하는데 나는 도무지 잘 수가 없다. 으르릉. 오늘은 포클레인까지 한 대 더 왔다. 악어차와 포클레인이 합세를 해서 뒷집을 본격적으로 허물고 있다. 그것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서 으르렁거리며 부수고 헤집고 물어뜯는다. 마치 궁합이 나쁜 부부 같다. 이 삼복 중에 우리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아내는 짜증거리를 찾아 나를 들볶는다. 무엇보다도 큰 키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문을 열 때마다 성가시게 거치적거린다고 내 긴 다리를 구박하고는 부엌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정말 내 다리는 너무 길어서 무용한가? 나는 잠시 생각해본다. 억울하다.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야 하는 내 직업이 문제다. 틀림없다. 밤에 잠잘 때는 아무리 내가 길게 사지를 뻗어도 뒹굴어대도 아내는 구박하지 않는다. 내일 하루만 더 가면 2주 동안은 주간에 일을 할 테니 눈치껏 잘 견뎌봐야겠다.
배가 부르고 날이 더워서 요즘 아내가 부쩍 힘든 모양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속에서 포클레인은 흙을 퍼올린다. 땅속에서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흙만 나온다. 흙은 흙 본연의 순정한 냄새를 피워올리며 흑설탕처럼 사르륵 사르륵 쌓인다. 맨발로 흙 위를 마냥 걸어보고 싶어진다. 아내는 어디 갔나? 저 흙을 죄다 퍼내기 전에 어서 아내가 왔으면 좋겠다. 아내에게 저토록 고운 흙을 보여주고 싶다. 아내는 아마 너무너무 곱다, 떡가루 같아 할 것이다. 뭔 일일까? 여자의 외마디 소리가 들리고 포클레인 운전수가 운전대에서 다급하게 내려간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든다. 어쩜 옥탑방이잖아. 정말이네, 옥탑방 새댁이네. 내 아내가 어쨌단 것인가? 조건반사가 일어나듯 머리가 쭈뼛 일어선다. 그럴 리가. 부인해보지만 모래를 뒤집어 쓴 듯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아저씨! 새댁이! 장롱공장 아줌마가 계단을 올라오다 말고 돌아 내려간다. 계단을 밟는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다리가 휘청 꺾인다. 간신히 몸을 추슬러 보지만 왼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내 오른손이 난간으로 벽을 옮겨짚다가 허방다리를 짚는다. 앰뷸런스가 와서 아내를 싣고 있다. 나는 무의식 중에도 아내의 배부터 살핀다. 제발 무사해다오, 내 아가야. 아내의 다리에 핏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장롱공장 아줌마가 아내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면서 나보고는 나중에 오란다. 어서 기운을 차리고 아내한테 가야 하는데, 가서 손을 잡아주고 다독여줘야 하는데 일어설 수가 없다. 아뜩한 현기증까지 인다. 기차를 타고 굴속을 지날 때처럼 아슬아슬하다. 왜 그랬을까? 왜 비오는 공사장에 얼씬거렸을까, 아내는? 새댁이 흙을 퍼다 놓았다가 화초반 만든다고 아까 우리 집에서 고무다라 빌려갔어요. 저번에도 그러기에 벌레 꼬인다고 내가 한마디 했건만 사정도 여의치 않으면서 웬 화초 타령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나저나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나는 비오는 계단 끄트머리에 서서 염소집 여자와 주인 아줌마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다. 그나저나 요즘에는 공사들 하느라고 온 동네가 들썩거린다니까. 뒷집도 공장 부지로 팔렸대. 뒷집 남자 병원비 대느라고 절절맸잖아, 왜? 그랬죠. 종당엔 집을 팔았구나. 안 됐네요. 그나저나 흑염소 집도 다음 달에는 집세 좀 올려줘야겠어. 지하 노래방에서 옥탑방까지 기한 되면 다 올려받을 참이야. 이웃에서도 난리들이야. 시세에 맞춰 받으라고. 집이도 보다시피 서울에서 자꾸 공장이 이곳으로 밀려와서 방이 없어서 못 넣어먹을 지경이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올려받지 않았잖아. 그동안 많이 봐준 거라고. 1년만 더 봐주면 안 돼요. 당장은 돈이 없는데. 그동안 많이 봐준 거라니까 그러네. 정 형편이 어려우면 이사 가야지 뭐. 이사? 어디로? 나는 벼랑 끝으로 밀려난 느낌을 안고 계단을 오른다. 담배 생각이 간절해진다. 한동안 잘 버텨왔는데 더는 못 참겠어서 뒤져본다. 아내는 싱크대 맨 아래 서랍에 잘 모셔두곤 했는데 담배는 없고 노래방에서 준 홍보용 성냥만 한갑 굴러다닌다. 성냥을 양 발바닥 사이에 끼우고 불을 땡길 때 희고 고운 손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내게 다가왔던 아내.
내 분신과도 같은 아내가 곁에 없다는 게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당신 놀라지 마. 아내는 지금 울먹이고 있다. 이 무슨 역설이고 아이러니란 말인가. 놀라지 말라니까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두근거림의 정체가 체념의 전조 증상이라는 걸 나는 안다. 아기가 유산됐어. 가쁜 호흡 소리를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나는 송아기 부분을 손으로 틀어막는다. 미안해 여보. 괜찮다. 아기는 오늘 밤에라도 또 가지면 되니까. 천사 같은 내 아내야. 울지 마라.